소득세 부분 나가야 될 텐데요. 저번 시간에 좀 양이 많았어요. 그죠? 저번 시간에 근로소득인 거, 근로소득이 아닌 거 등등등 너무 양이 많았는데 여러분들 할만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이어서 쭉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조금 이제 생활에서 조금 적용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저번 시간보다는 쉽게 다가올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 걸 꼭 알아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장인이 돼서 연말정산을 하고 세금을 제대로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세금을 좀 적게 낼 수 있는 방법들,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배울 거니까 오늘 배운 내용은 꼭 수업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직장인이 되면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해 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 했던 거 먼저 복습을 하고 이번 시간 하던 거 계속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일입니다. 전시학습 복습합시다. 저번 시간 우리가 배운 거예요. 많이 배운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 부분 배운 거예요. 많이 배운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 부분. 암기할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은 것을 얘기를 했지만 암기는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거 그 정도만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근로소득이란 쉽게 생각하세요. 근로소득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돈 버는 거, 그걸 근로소득이라고 해요. 그런데 어떤 직장에는 월급이라고 하고, 어떤 거는 급여라고 하고, 어떤 거는 임금이라고 하고, 뭐 봉급이라고 하고, 상여, 뭐 보너스 이런 말 다 있잖아요. 자, 그런 말을 가리지 않고 회사에서 받는 것은 전부 근로소득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명칭을 가리지 않는다 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네. 그리고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 뭐 몇 가지가 있었어요. 거의 다 대부분 다 포함돼요. 포함되는 것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암기를 하자면, 굳이 암기를 하자면 뭐가 있었죠? 생각해 보세요. 뭐 학자금, 뭐 자녀 학자금 받았다. 나는 월급은 안 받고 자녀 대학에 내 아들의 학자금을 회사에서 내줬다. 이런 것도 내 월급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비교로 보면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내가 받는 학자금, 내가 대학을 다닌다. 내 업무와 관련돼서 더 잘 열심히 회사에서 일하려고. 그거는 또 아니라고 그랬잖아. 근데 내 자녀가 받는 거, 이런 거 전부 학자금은 들어가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집을 사려고 회사에서, 은행에서 말고 회사에서 돈을 좀 대출했다. 근데 시중의 은행보다 되게 싸게, 아니면 무이자로 이렇게 대출했다. 그러면 혜택을 보는 거잖아, 일반 사람들보다. 그 혜택 보는 부분만큼은 근로소득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사택 제공이익, 이런 것들도 종업원은 아니지만 출자임원이나 주주들은 전부 다 이런 것도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 정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 두 가지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로소득으로 회사에서 돈을 받았어. 그런데 근로소득이 아니야. 그런 건 경조사비 있었잖아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법이.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나 어떤 뭐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뭐 회사에서 돈을 모아서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뭐 장례식 잘 치르라고. 아니면 뭐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했으면 뭐 축의금을 주거나 이렇게 했을 때 회사에서 돈을 줬다고 해서 그걸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거지. 회사에서 돈을 줬다고 해서 소득으로 보면 거기에다가 세금까지 내라는 거예요. 조금 아니다 싶어서 이런 것들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나 하나 더 있었는데 이건 몰라도 되지만, 우리 퇴직금 성격으로 내가 월급 받은 걸 집어넣었을 경우에는 나중에 60세가 넘어서 퇴직했을 때 그때 퇴직소득으로 세금을 내게 하고, 지금 당장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뭐 회사 전체가 가입해야 되고, 회사에서 가입해줘야 되고, 일정한 금액을 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지 않는 것 두 가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경조사비, 퇴직급여로 넣은 급여에, 이거는 근로소득을 보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비과세 근로소득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비과세 근로소득.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비과세 근로소득이에요. 비과세 근로소득은 엄청 많았어요. 엄청 많은데 꼭 알아야 될 거. 첫 번째, 실비변상적 급여. 실비변상적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급여의 성격이 아닌 거야. 원래부터 급여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회사에서 당연히 줘야 되는 거니까 세금을 거두면 안 돼, 이거는. 요거에 관련된 과세가 아니다, 세금 내는 게 아니다, 이런 소득이 뭐가 있냐. 첫 번째가 실비변상적이에요. 실비변상적이라는 것은 원래 회사가 내줘야 되는 건데
종업원이 됐을 경우에 회사가 이렇게 메꿔주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일직료, 숙직료 이런 거 있다고 그랬잖아. 그 다음에 우리한테 중요한 건 자가운전 보조금이 중요했어요. 자가운전 보조금 조건이 있어. 뭐였지? 내 차로 회사 업무를 사용하고 회사에서 20만 원을 받으면 20만 원까지는 비과세 해준다라고 했어요. 내 차로 지금 일하는 것도 억울한데 20만 원 받았다고 해서 세금 내라고 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내 차로 회사 일을 사용하면 업무와 관련된 회사에서 사용하면 20만 원까지 회사에서 받더라도 그 받은 돈은 넌 돈 안 번 거야. 과세되지 않을게. 세금 안 내. 그 돈 가지고는 세금 안 내. 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가운전 보조금을 해야 되고 실비 변상정에서 그 다음에 뭐 있었죠? 군인들이 받는 월급은 과세 안 한다. 얼마 안 되잖아요. 군인들 힘들고 그런 컨셉이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10대, 10비 이런 거 있었죠. 10대 얼마까지? 10만 원까지 비과세였어요. 20만 원 받으면 10만 원은 비과세, 10만 원은 세금 내야 돼. 10만 원에 해당되는 세금은 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10대는 회사에서 밥을 안 줘야 돼요. 회사에서 밥을 줬을 경우에는 안 돼. 돈 받으면 무조건 과세야. 무조건 과세. 세금 내야 된다는 거지. 거기에 해당되는 세금을 내는 거야. 10만 원에 해당되는 세금을 내는 거지. 10만 원을 다 세금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10대 자본적 보조금,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뭐가 있었는데?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수당 있었죠. 생산직 근로자 연장수당. 생산직 근로자가 좀 힘들다는 컨셉이에요.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 근무나 휴일 근무나 초과 근무나 야간 근무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돈 번 경우에는 세금 내지 마라. 힘든 컨셉이잖아. 힘들잖아. 근데 영원히 힘들 수는 없고 240만 원까지만 비과세 해주겠다. 240만 원까지. 그래서 240만 원까지 비과세 내 조건이 있죠. 생산직이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생산직도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아요. 선생님이 예전에 대학 때 우리 공장에서 선생님이 알바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과장님, 부장님은 연봉이 8천만 원이 넘었어요. 10년 전에. 지금 1억도 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생산직 근로자가 다 되는 게 아니고 조건이 있었는데 그 조건 중에 하나 정정해야 될 부분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저번 시간 조건이 선생님이 총급여액이 얼마? 직전 연도의 총급여액이 얼마? 2,500인데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3,000이라고 했어요. 3,000. 그래서 그거 좀 정정해 줄게요. 개정된 줄 알았더니 아직 개정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연봉이 2,500 이하이면서 동시에 월정급여라는 것은 별도로 체계한다고 했어. 문제에서 다 알려준다고. 월정급여 얼마? 210만 원에 해당되는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로 초과근무 했을 때 1년에 24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해주겠다는 거야. 다시 정리. 생산직 근로자는 직전 연도의 연봉이 얼마였다고? 2,500 이하. 그리고 월정급여로 따지면 21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가 초과 근무, 연장 근로를 했을 경우에는 240만 원 정도로 비과세 해주겠다.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반드시. 그 다음에 출산 관련된 거. 출산 관련된 것은 비과세 부분이 많죠. 출산 관련 10만 원까지 주는 게 있는데 그것도 비과세 된다라는 거 했었고. 자, 그 정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빠진 거 없나요? 네. 그 다음에 국외지역, 그죠? 국외지역, 북한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어렵다는 컨셉이었어요. 좋은 컨셉이 아니었죠? 국외에서 하면은 100만 원까지, 다른 데도 300만 원까지 되는 데도 있었죠.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회사에서 부담해주는 건강보험료도 비과세 해준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반반씩 내잖아, 우리. 회사에서 4대 보험료 중에 반반씩 내는 게 있어요. 회사에서 너 받네, 강제로 법에서. 그거는 당연히 내가 받은 게 아니고 회사에서 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비과세. 근데 내가 내야 될 그 나머지 반도 회사에 내준다. 그거는 과세가 되는 거예요. 자, 과세 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소득금액의 계산이라고 해서 소득금액 계산. 자, 요거는 전체로 한번 따져볼게요. 우리 소득세는 전체 몇 가지 열거소득? 지금 여러 번 했어요. 전체 8가지 열거소득 중에 우리가 6가지는 종합 과세되는 소득, 그리고 2가지는 분류 과세되는 소득이라고 했어요. 그죠? 위에 6가지는 1년 동안에 번 돈, 밑에 2가지는 몇 년, 수십 년 동안 번 돈. 왜? 퇴직 양도는 수십 년 동안 번 돈이기 때문에 분류해서 과세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위에는 종합과세는 뭐 있어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외워야 돼, 이제. 이, 배, 사, 금, 영, 기. 요 소득은 각각 전부 다 1년 동안에 번 돈이고 전체 합해가지고 세금 내야 되는데 우리는 이자, 배당, 사업 안 합니다. 근로만 해요. 연금, 기타도 안 해요.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해요. 범위가 안 돼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근로소득만, 여러분 전부 다 근로소득자가 될 거기 때문에 근로소득만 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만 보면 어떻게 돼요? 근로소득이 있어요. 월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비과세, 분리과세 뺀다 그랬잖아. 분리과세는 뭘로 한다 그랬지? 원천징수하고 끝내는 그러한 소득을 분리과세라고 했죠? 비과세는 금방 그거잖아. 그치? 비과세 여러 가지 실비 변성적, 뭐 생산직 근로자 10대 이런 거 있었잖아. 그거 다 빼준다고. 왜? 원래부터 소득이 아니었다며. 그런 건 다 뺀다는 거야. 내가 3천만 원이지만 초과 근무가 생산직 근로자고 초과 근무가 있어서 그럼 240만 원 빼야지. 이렇게 다 뺀다는 거야. 빼면 좋은 거 안 좋은 거? 좋은 거지. 세금을 적게 내잖아. 자, 그래서 근로소득 금액 계산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분리과세 빼면 총급여라는 게 돼요. 총급여. 아까 생산직 급여는 생산직 근로자는 총급여액이 얼마 이하인가 이렇게 있었잖아. 총급여액이 되고 거기서 또 뺀다. 뭐 근로소득 공제를 뺀다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저번 시간에 근로소득 공제도 테이블로 줬어요. 근데 테이블 외우지 말라고 그랬어. 뭐 500만 원 이하는 뭐 70% 빼주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근로소득 공제라는 것은 뭐였냐면 내가 그동안 이 월급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 대가 내 노력한 대가를 다 빼줘야 되는데 네 노력했잖아. 세금을 노력해가지고 이만큼 돈 벌었는데 이걸 다 세금 내라고 하면 너무 억울하니까 노력한 대가를 빼줄게. 네가 그거 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니? 빼줄게 그랬는데 그 노력한 대가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떠한 표를 주고 그 해당되는 금액을 빼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 표는 외울 거 없어요. 그냥 제시될 거야. 만약에 문제에서 나오면 그러면 그 표대로 그대로 넣어서 산식을 빼주면 돼요. 그래서 근로소득 공제. 이 근로소득 공제는 컨셉이 뭐다? 너가 그 근로소득을 벌기 위해서 얼마큼 노력했니? 그 노력한 대가를 빼주겠다. 이거예요. 만약에 내가 장사를 하는 사업소득자다. 그러면 수익에서 비용을 빼잖아. 내가 돈 벌었어요. 그걸 전부 다 세금 내는 게 아니고 돈 벌었지만 쓴 것도 있어요. 쓴 거를 빼고 나서 당기순이익에서 세금 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직장인들도 월급을 벌었지만 그동안 이 월급을 벌기 위해서 노력한 대가를 빼줘야 된다고. 안 그러면 세금을 너무 많이 내니까. 그래서 빼주는데 그거를 노력한 대가를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 다르게 할 수 없으니까 그걸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주다라는 컨셉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나온 게 근로소득 금액이 되는 거예요. 만약 이자소득 있으면 이자소득 금액, 배당소득 금액, 사업소득 금액, 그 다음에 근로소득 금액, 연금소득 금액, 기타 소득 금액. 총 앞에 있는 소득하고 뒤에 있는 소득 금액이라고는 다르다라고 했어요. 네, 빼고 해가지고 날씬해졌잖아. 그죠? 여러분 빼고 있나요? 이렇게 빼고 해서 근로소득 금액이 된 거예요. 금액으로 따지면 목소리가 달라져요. 금액으로 따지면 근로소득이 커요? 근로소득 금액이 커요? 근로소득이 크지. 근로소득은 연봉. 거기서 빼고 해서 뭐 날씬해진 근로소득 금액인 거야. 오케이? 그럼 근로소득 금액이 작은 금액이에요. 자, 그럼 근로소득 금액만 있다고 치면 종합소득 금액은 근로소득이겠지. 왜? 이자, 배당, 연금, 사업 이게 없어. 근로소득만 있으면 요것만 종합소득 금액이겠지. 오케이? 거기서 뭐가 있지? 종합소득이면 종합소득 공제 또 빼지. 과표 나오지. 세율 곱하지. 결정세 빼기. 세 공제 감면 빼기 산출세. 산출세에서 기납부세 더하고 기납 빼고 가산세 더해서 납부세. 외워야 돼. 오늘 또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라고 했어요. 수입시기는 뭐냐면 언제 돈 벌었냐라는 거야. 언제 돈 벌었냐고 왜 중요하냐면 언제 돈 벌었냐에 따라서 언제 세금 낸지가 달라지니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은 내가 근로를 제공한 날이 돈 번 날이에요. 내가 2019년에 근로를 제공했어. 일을 했어. 월급은 2010년에 받았어. 2020년에 받았어. 그러면 언제 돈 번 거예요? 19년에 돈 번 거야. 19년에. 그럼 내년 5월달에 세금 내야 돼. 만약에 내가 올해 일했지만 내년에 돈 벌었어. 언제 일했다고? 올해 돈 번 거라고. 오케이. 근로를 제공한 날. 돈은 나중에 받더라도. 오케이.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스톡옵션 같은 게 있었는데 스톡옵션은 뭐 행사한 날. 그 다음에 인정상해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은 전부 다 근로를 제공한 날이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 한 가지. 근로소득의 수입시기가 언제다? 기본적으로 원칙은 근로를 제공한 날. 그날이 돈 번보다 내년에 돈 받았어도. 그 다음에 근로소득 과세 방법. 근로소득 과세 방법은 뭐가 있어요? 두 가지 있었잖아.
직장인들은 기본적으로 계속 다니는 직장이 있고 아니면 이동근로자가 있어요. 이동근로자는 기본적으로 뭐 3개월 미만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러요. 3개월 미만. 뭐 건설 현장은 1년 미만인데 대충 3개월 미만이면 전부 다 이동근로자로 치고 그 사람들은 원천 징수 다 미리 떼간다. 그 사람들은 직접 세무서에 와서 세금 낼 일이 없다. 미리 떼고 준다. 미리 떼고 월급을 준다. 하루 일당을 준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같이 직장인들 계속 직장을 다니는 상용 근로자들은 원래 1년 동안의 번 돈들을 내년 5월달에 세금을 내야 되지만 5월달에 전 국민 우리 대한민국 5천만 명이 전부 세무서에 내면 너무 힘들 거란 말이야. 코로나로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5월달에 다 내지 않기 위해서 이 월급쟁이들 월급쟁이라고 얘기해요. 월급쟁이 쌤같이 월급쟁이들 이렇게 월급쟁이들은 5월달 내지 마라. 니네들 너무 많다. 대한민국에서 60% 70%가 월급쟁이다. 너희들은 2월달에 따로 하자. 따로. 원래는 5월달에 원칙은 근데 2월달에 월급쟁이들만 하잖아. 월급쟁이들만. 만약에 이자나 사업이나 이런 소득이 동시에 있어요. 내가 부업도 안 돼. 그래서 이자도 있지만 뭐 월급으로 받지만 커피숍도 안 돼. 그러면 사업도 있는 거잖아. 그런 건 안 돼. 그런 건 5월달에 해야 돼. 그런데 나는 월급쟁이, 월급으로만 돈 버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은 2월달에 연말정산이라고 해서 그때 따로 내자라고 해서 따로 내자. 오케이? 저번 시간에 했죠, 연말정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방법이? 매달 조금씩 원천 징수한다. 1월달에 20만, 2월달에 20만, 3월달에 20만 쭉쭉쭉 세금을 빼줘. 그 다음에 1년에 얼마를 뺐어. 그러고 나서 2월달에 다시 한번 계산해 보는 거야. 1년 통째로. 그런 다음에 네가 원래 세금 내야 될 건 이만큼이었어 라고 계산하고 이만큼이었는데 네가 조금씩 뺀 게 있지? 그거를 빼주고 나머지만 내 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게 연말정산이었고 그거를 2월달에 한다라는 거 아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근로소득의 과세 방법은 연말정산, 일용직은 원천징수 끝난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번 시간에 또 복습한 거예요. 자, 저번 시간에 또 복습. 오케이. 네, 이제 오늘 할 거 한번 해봅시다. 자,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구조인데 과세표준 세액 계산 구조 우리 이거 다 외웠죠? 다시 한번 해볼게. 근로소득 빼기 비과세, 분리과세 뭐가 된다? 총급여. 거기서 뭐 뺀다? 근로소득 공제 노력 빼준다. 그럼 뭐가 된다? 근로소득 금액이 된다. 오케이? 다른 거 전부 다 없을 때 근로소득 금액이 된다? 그럼 그게 바로 뭐다? 종합소득 금액이 된다. 오케이? 그러면 그 종합소득 금액에서 뭘 뺀다고 했어요? 근로소득 공제라는 걸 또 빼준다고 했어요. 종합소득 공제라는 걸 또 빼준다. 소득 공제 또 빼준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과세표준이 된다고 했잖아. 과세표준. 여기다가 세율을 곱하는 거야. 100%부터 그치? 6%부터 42%까지 세율을 여기다가 곱하는 거야. 항상 과표했다고 해요. 과표, 과세표준에다가 항상 세율을 곱하는 거야. 자, 그런 다음에 바로 세금 내는 게 아니고 산출세액이 나오면 거기서 세액을 또 빼줘요. 세액이 나왔으니까 세액에서 또 빼준다. 세액 공제는 빼준다. 그러면 이제 결정하는 거야. 세액을 결정했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세금 잘못한 게 있으면 더하고 이미 낸 거 있으면 기납부세액을 뺀다. 먼저 납부한 세금을 빼준다 하는 거야. 우리 연말정산 할 때 먼저 1월달, 2월달, 3월달 조금씩 세금 뺀 다음에 그게 기납부세액이에요. 기납부세. 그 다음에 이제 세금 내면 되는 거예요. 내면 된다. 세무서에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외워야 돼. 우리가 회계에서 했던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처럼 암기를 좀 해줘야 돼. 근로소득만 있으면 이게 바로 근로소득 금액이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외울게요. 종합소득 공제 빼고 과표 나오면 세율. 세율에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빼면 결정세액.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 빼고 가산세 더하면 납부세액이다. 자, 암기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 부분 어떤 걸 또 뺄 거냐 요 부분에 대해서 볼 건데 이게 이렇게 있어요. 좀 많죠? 네,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조금 상식이야. 상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자, 볼게요. 선생님이랑 같이. 자, 상식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다 할 수 없고 우리는 요거 인적 공제 요 부분. 자, 그다음에 물적 공제 중에서는 요것만 할게요. 요거. 신용카드만 할게요. 요게 여러분들 자격증 시험이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뭐 시간이 되면 30분이면 다 설명할 수 있는데 시간이 되면 하기로 하고 일단 중요한 건 인적 공제, 물적 공제인데 말뜻 해볼게요. 공제라는 것은 빼준다라는 말이었다. 그치? 종합소득 공제라는 것은 빼준다, 빼준다. 빼주면 직장 입장에서는 좋아, 안 좋아? 좋다. 세금 적게 낸다. 라는 거지. 그래서 인적, 사람이 있으면 빼준다. 사람 이외의 것을 뭐가 또 있으면 빼준다. 그 말이에요. 빼준다는 건 좋은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는 기본 공제가 있고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기본 공제가 있고 추가 공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신용카드가 있는데 일단 요거부터 볼게요. 오늘 이것만 할 거니까. 자, 다시 큰 그림을 잘 그려야 돼. 근로소득 금액만 있습니다. 근데 내가 연봉이 2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빼주는 게 있습니다. 뭘 빼주냐? 인적, 물적을 빼주는데 인적 중에서는 기본 추가가 있다. 여기까지 일단 그림을 그리고 일단 기본 공제만 볼게요. 이번 시간에. 알았지? 기본 공제만 본다. 오케이. 이 기본 공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 여러분 친구가 A가 있어. A. 친구 A야. A. 여기 할까요? A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있습니다. 나 B. 좀 재밌게 해볼까요? 현빈이 있어요. 현빈. 여러분이 좋아하는 현빈. 여러분이 좋아하는 현빈.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박현빈 있어요. 샤방샤방 박현빈. 자, 이렇게 했는데 현빈은 두 친구예요. 두 친구인데 현빈도 연봉이 2천대. 현빈도 연봉이 2천. 물론 많이 벌겠지. 뭐 불시착했잖아. 돈 많이 벌겠지만 뭐 2천이라고 할게요. 일 없어. 재밌던데. 자, 현빈 2천만 원이고 박현빈도 2천만 원이고 현빈도 2천, 박현빈도 2천. 그러면 버는 돈이 똑같으니까 내는 세금도 똑같아야 된다라고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달라지는 거야. 여기서부터 어떻게? 둘 다 연봉 2천인데 세금이 달라져요. 왜냐면 현빈은 여러 명을 키우고 있대요. 우리 사랑의 부시착 보면 몇 명을 키우고 있어요. 뭐 부하들 많잖아. 뭐 형제라고 쳐. 자, 현빈은 가족이 이게 현빈이에요. 현빈, 그 다음에 얘는 손혜진, 와이프야, 와이프. 둘이 결혼했어요. 러블러브 사랑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남자, 여자, 게이? 미안해요. 자, 남자 이렇게 했어요. 남자, 여자, 남자 3명을 자식을 낳은 거야. 3명. 그리고 현빈은 효자여서 아빠, 엄마도 같이 있대. 이게 현빈이야. 현빈. 가기도. 그 다음에 박현빈은 혼자서 막 샤방샤방하고 곤드레 만들래 맨날 취해져 있고 이래가지고 혼자 산다. 나 혼자 산다. 와이프 없어. 나 혼자. 엄마 아버지도 없어. 이렇게 맨날 돈들을 만들었어. 자, 그러면 둘 다 2천만 원씩 돈을 벌면 누가 더 어려운 사람이야? 누가 더 돈이 많이 들어가야 돼? 현빈이지. 뭐 잘생겼잖아. 돈 많이 들어가면 돼. 아무튼 현빈이잖아. 현빈은 자기가 돈 벌어서 와이프도 먹여 살려야 되고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고 엄마 아빠까지 다 먹여 살려야 돼. 바쁘다고. 그치? 근데 얘는 2천만 원 갖고 나 혼자 살면 돼. 돈들이 만들어 맨날 술 먹으면 된다. 그렇게 되면 이게 더 어렵잖아. 그럼 이 사람들한테 좀 세금을 빼주면 안 되겠냐? 2천만 원인데 월급이 연봉이 근데 이 사람한테 세금 똑같이 200만 원 받고 여기도 200만 원 받고 그러면 이 현빈이 조금 좀 억울하지 않겠어? 왜? 가족들 많잖아. 그치? 이런 거 가족들 따라서 세금을 빼준다는 게 인적공제예요. 인적, 사람이. 그래서 네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구나. 너는 똑같이 연봉을 벌어도 너는 좀 힘들구나. 그러면 세금을 더 빼줄게. 너는 좀 빼줄게. 야, 너는 안 빼줘. 왜? 너는 혼자 살잖아. 그 정도 먹으면
그 정도 가지고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너는 안 빼줘. 너는 인적 문제가 없어. 세금 안 빼줄 거야. 이거. 이해돼요? 여러분한테 정해봐. 여러분 친구랑 여러분이랑 있대요. 근데 여러분 친구가 되게 어려워.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전부 다 근데 엄마 장애인도 있어 집에. 그럼 돈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치료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세금을 좀 빼줄게 라는 컨셉이 인적 공제예요. 이거 반드시 있어야 되겠어? 안 있어야겠어? 있어야겠죠.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서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국가에서 세금을 빼주겠다라는 게 인적 공제인 거야. 이해되니? 오케이. 만약에 이게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 빼줄 게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빼주는 거고 얘는 더 어려운 사람을 더 빼주겠다는 컨셉인 거예요. 일단 컨셉을 잡았죠? 요거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세금을 더 빼주겠다는 컨셉이구나. 그런데 기본적으로 빼주는 게 있고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또 빼주는 게 있구나.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잡았죠? 그럼 요것도 볼게요. 자, 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해. 자, 제가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100% 나오는 거예요. 자, 인적 공제는, 기본 공제는, 일단 인적 공제는 두 가지 있어. 기본 공제, 추가 공제. 기본 공제는 기본적으로, 추가는 더 어려운 거. 자, 기본 공제는 한 명당 150만원씩 빼준대. 뭔 말이냐? 내가 연봉이 2천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서 한 명당, 어려운 사람이 한 명당 있으면 있을수록 150만원씩 빼준다. 만약에 3명 있으면 얼마 빼준다? 450만원 빼준다. 2명 있으면 300만원 빼준다. 빼기 300만원. 그렇게 하면 1700만원이 연봉이 되는 거고, 이게 금액이 낮아지니까 세율이 적게 되잖아. 그러면 적게 세금 내는 거잖아. 오케이. 많이 빼주면 빼줄수록 세금을 적게 내는 거지. 오케이. 한 명당 얼마 빼준다고요? 150. 한 명당 150만원 빼준다. 자, 몇 명인 걸 봐야 될까요? 일단 가계도를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계도. 자, 누구누구 빼주냐? 가계도부터. 여러분들이 아까 했던 현비는 가계도죠. 이렇게. 이 가계도를 먼저 알아야 돼. 자, 기본적인 가계도 봅시다. 우리 사회 시간 중학교 하지 않았나? 이렇게. 뭐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뭐 이렇게. 가계도. 자, 내가 알아야 돼. 일단 뭐 동그라미 남자라고 칠게요. 이거 선생님이 왜 여자만 동그라미 안 돼요?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일단 오케이? 그냥 의미 없는 거예요. 남자, 여자라고 할게. 세모는 여자. 자, 그러면 얘가 나야. 현빈. 미안해요. 박현빈. 나야, 나. 와이프가 있어, 와이프.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예요. 사랑하는 내 아내. 그럼 이 사람 뭐라고 불러? 배우자라고 부르지, 배우자? 이 공식적인 용어야. 이렇게 용어대로 불러줘야 돼. 배우자. 위에를 뭐라고 불러? 위에를. 짙게 뭐라고 불러? 존속이라고 부르지? 위에를 짙게 존속. 밑에를 뭐라고 불러? 밑에를. 짙게 비속이라고 불러.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만 할 수 있어. 그래서 짙게 위는 존속. 나로부터. 나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기준으로 위로 아빠 엄마를 뭐라고 한다고? 짙게 존속. 그리고 밑으로 내 자식들을 뭐라고 한다고? 짙게 비속이라고 부르지. 그 다음에 아들, 딸 이렇게 되는 거야. 자녀 1, 자녀 2, 자녀 3 이렇게. 그 다음에 서로를 배우자라고 부르지. 나는 왜 이래? 동생도 있대. 동생도 있고 누나도 있고. 이 사람도 뭐라고? 형제자매라고 해. 형제자매. 오케이? 형제자매. 형 밑으로 제. 여자끼리는 자매라고 부르잖아. 그지? 남자는 형제, 여자는 자매 이렇게 부르지? 그치? 나로 내 친구들, 내 언니, 오빠, 그 다음에 동생, 누나 이거 전부 다 형제자매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부양가족이라고 불러요. 부양가족. 부양, 뭐야? 가족인데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 사람. 가족인데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 사람을 부양가족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기서 박현비 이 돈을 벌어서 요렇게 다 먹여 살려야 된다는 거야. 만약 여기 있는 사람들이 돈 하나도 안 벌어. 다 집에만 놀아. 그러면 1명, 2명, 3, 4, 5, 6, 7, 8명. 8명이 되죠. 그 8명 곱하기 한 명당 얼마씩? 150만원씩. 150만원씩 이렇게 해서 세금을 빼주겠다 그런 거야.
이해됐니? 컨셉 이해됐어요? 오케이. 컨셉이 그런 컨셉이에요. 그럼 내 부양 가족이 많으면 나는 세금을 많이 뺄 수 있는 거야. 심지어는 세금도 안 낼 수도 있는 거야. 오케이? 나 혼자다. 나 혼자 산다. 그러면 안 되지. 빼줄 사람이 없잖아. 본인은 돼요, 본인만 150만 원만 빼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런 컨셉이에요. 자, 볼게요. 일단 기본 공제 대상자는 누구냐? 본인, 나. 본인은 무조건 내는 거야. 150만 원 무조건 해줘. 본인은. 그 다음에 배우자도 부양 가족이니까. 그 다음에 부양 가족. 배우자 되고, 그 다음에 부양 가족 중에 존속, 비속, 아까 존속, 비속 했잖아요. 그 다음에 입양자. 입양자는 내가 누구를 입양했으면 그거 내 자식이에요, 자식 아니에요? 자식이잖아. 입양자가 자식이지? 우리 뭐 동상이몽 보니까 뭐 입양했고 잘 키우고 있잖아요. 오히려 더 훌륭한 분들이지. 남의 이렇게 그런 상황들 전부 다 이렇게 보도 많아서 이렇게 입양했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니까 오히려 더 공정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 자, 아무튼 입양자도 자식이니까 다 됩니다. 그 다음에 형제자매 했죠? 형제자매 나를 기준으로 해야 돼. 여러분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추가로 나온 거예요. 요거 추가 나오는데 이제 오늘 기초수급자 뭐 이런 수급자 수급받는 분들 있었고 위탁가정도 있어요. 위탁가정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가 장애인이야. 그러면 와이프도 장애인 확률이 커요. 뭐 안타깝지만 부부가 장애인이에요. 그러면 자녀를 낳았어요. 그럼 자녀도 장애인 확률이 커요. 그러면 그 장애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아니라고 치면 장애 부모가 자녀를 키우기는 좀 힘들잖아. 힘들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를 가져와서 뭐 삼촌이 대신 키워준다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키워주면 그 키워주는 사람한테 빼주는 거야. 왜? 자녀를 키워주는 거니까 돈이 더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금도 조금 내라 이렇게 빼주는 거라고. 자, 이런 것들이 있다.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중요하고 여기는 뒤에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 그래서 컨셉 인적 공제 중에 기본 공제는 이렇게 나의 가족 관계에 따라서 세금을 한 명당 150만 원씩 빼주구나. 왜? 내가 그 사람들을 부양해야 되니까 빼준다 라는 컨셉이에요. 오케이, 알아듣고 그 다음 볼게요. 자, 그러면 근데 있으면 무조건 빼주는 게 아니야. 부양 가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빼주는 게 아니고 요건이 있어야 돼요. 요건은 두 가지. 첫 번째, 돈을 안 벌어야 돼. 나는 내가 돈 버는데 내 와이프는 손해진이어서 재산이 많아. 그냥 재벌이야. 그러면 돈도 많은데 왜 이 사람이 부양하는 거지? 키우는 거야? 아니잖아. 오히려 이 사람이 날 키우는 거지. 그치? 돈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야. 너 왜 배우자 있어? 너 부양가족 있네? 그래도 부양가족 중에 돈을 많이 버는 부양가족은 부양한다는 느낌이 아니야. 잘 사는 느낌이지. 그래서 빼줄 수 없어. 돈을 못 벌어야 된다.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나이 요건이지, 나이 요건. 나이가 뭐냐면, 직계 비속은, 잘 드세요. 직계 비속은 20세 이하여야 돼. 만 20세 이하. 20세까지 된다는 거죠. 20세 이하여야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 20점 넘어가면 안 인정인 거예요. 그 다음에 직계 존속은 60세 이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60세까지 되겠죠? 60세 이상이어야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 60세 이하면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다시 두 가지 조건이 있다. 부양가족이 되면 한 명당 150만 원 빼주니까 나한테는 좋다. 그런데 그 부양가족들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첫 번째, 나이는 직계 비속인 경우에는 20세 이하여야 돼. 직계 존속인 경우에는 60세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게요. 우리 엄마 아빠가 60세 이상이다. 그럼 엄마 아빠 늙었다 안 늙었다? 늙었다 컨셉, 힘없다 컨셉, 지팡이 짚어야 된다 컨셉. 그러니까 내 돈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컨셉. 들어간다. 다시 내가 돈 벌었다. 엄마 아빠가 60세 넘었다. 늙었다. 지팡이 든다. 병원 가야 된다. 병원비 누구 돈으로 내야 된다? 내 돈으로 내야 된다. 그러니까 너한테 세금 조금 깎아주겠다는 컨셉. 이해되니 컨셉? 근데 우리 엄마 아빠가 50세밖에 안 돼서 그러니까 엄마 아빠 건강하다 안 건강하다? 건강하다. 엄마 아빠 내 돈 다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엄마 아빠 본인들 돈 번다. 오케이? 만약에 엄마 아빠 50세 돈 안 벌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그냥 집에서 TV 안 봐요. 그래도 나가서 일해라는 컨셉이에요.
일할 수 있는 나이다 라는 컨셉이야. 그래서 너한테 세금 안 빼주겠다 이거예요. 즉, 나 위에 엄마, 아빠, 배우자인 경우에는 장인, 장모님은 전부 다 60세 이상이 돼야 힘이 없고 병원 다니고 그러니까 너한테 돈 다 쓰겠지. 그러니까 너는 돈이 더 들어가겠지. 세금 빼줄게 라는 컨셉. 이해됐죠? 근데 밑으로 가보세요. 직계비속. 아들, 딸들이 있어요. 아들, 딸들이 20세 이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때까지는 부모한테 돈 다 쓰잖아. 그치? 그래서 엄마 돈 좀 줘. 엄마, 문제집 사야 돼. 5만원짜리. 딱 엄마한테 5만원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3만원짜리 사고 2만원 너희들 먹잖아. 먹어? 먹잖아. 먹잖아.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돈을 다 쓴다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 돈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너는 세금 빼줄게 라는 컨셉이에요. 근데 자녀들이 이제 20대가 넘었어요. 너희들 내년부터 20대잖아. 20대가 넘으면 이제는 돈 땄어도 안 된다는 거지. 20대 이상이 되면 이제 돈 벌어라는 거야. 돈 벌어라. 세금 안 빼주겠다. 자녀가 20대가 넘으면 돈 벌어라. 자녀들. 이제 너 돈 들어가도 너희 부모들의 돈 들어가도 그때는 돈 안 빼주겠다. 이제 돈 벌 나이잖아. 이해돼요? 그걸 요약하면 나이가 들면 60대 이상이 들어야 나한테 세금 빼주는 거야. 필요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자녀들 중에서 20대 이하가 돼서 나한테 세금을 빼주는 거야. 필요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이해되니?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연령 조건은 밑으로는 20대 이하, 위로는 60대 이상이 돼야 돼. 늙으려면 확실히 늙어야지 세금 빼주는 거야. 어리려면 확실히 어려야지 세금 빼주는 거야. 중간에 20대하고 60대 밑에 이 중간에는 뭐 하라고? 일하라고. 일해서 돈 벌으라고. 세금 안 빼준다고 너희들한테. 이해됐어요? 오케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동생 누나도 똑같이 소득이나 돈이 안 벌어야 되고 나이도 어려야 되고 나이가 많거나 어려야 돼. 그래야지 해주는 거야. 오케이, 이해됐죠?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두 가지 조건, 소득 요건하고 연령 요건이 있다. 소득은 돈을 안 번다는 컨셉인데 그 안 버는 컨셉이 얼마냐면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된다. 소득 금액 뭐가 있었지? 근로소득 금액. 그 소득 금액, 소득이 아니야. 소득 금액. 소득이 아니야. 소득이 아니고 소득 금액이라고 했어. 소득 금액. 소득하고 소득 금액은 다르다고 그랬지?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면 돈 못 버는 알바한다는 컨셉이에요. 돈 못 번다. 그 다음에 또는 이거나 이건 돼요. 총 급여의 기준 500만 원 이하면 된대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그러니까 즉 소득 금액 기준으로 100만 원 이하거나 총 급여 기준으로 500만 원 이하면 너는 돈을 안 버는 컨셉이야. 그러니까 너는 엄마 아빠한테 타 쓰겠네? 그러면 엄마 아빠 불쌍하니까 세금 150만원씩 빼줄게 라는 컨셉. 이해됐니? 오케이. 나이는 어떻게? 전속은 몇 세 이상? 60세 이상. 비속 몇 세 이하? 20세 이하. 형제 자매도 반드시 나이 조건에 해당이 돼야 한다. 60세 이하? 20세 이하, 60세 이상.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돼야 된다. 요 두 개의 조건만 되고 이렇게 가족 관계가 되면 너는 부양가족이 많으니까 세금 150만원씩 빼줄게 라는 컨셉. 오케이? 근데 여기는 배우자는 소득요건만 따진대요. 배우자는 소득요건만. 왜? 배우자가 20세 미만이라고. 자, 선생님이 나이가 40이야. 그런데 배우자가 20세 미만? 아니면 60세 이상만 된다. 내 배우자는 예뻐가지고 집에만 둔다고. 내 배우자는 너무 예쁘니까 밖에 나가면 안 돼. 집에만 있어. 라고 돈 안 벌어. 돈도 안 벌어. 근데 나이가 맞으려면 나이 20대 이하랑 결혼하든 아니면 60대 이상이랑 결혼해야겠지. 60대 이상이랑 결혼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 20대 이하. 그럼 미성년자랑 결혼하라고? 안 되잖아. 그러면 뭐야? 안 되지 당연히. 그치? 안 되지. 근데 왜 내가 웃고 있죠? 아무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안 되잖아. 그래서 배우자는 어떻게 한다고? 나이 요건은 따지지 않아. 돈만 안 벌면 돼. 배우자는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60대든 상관없어. 나이는 상관없어. 그런데 돈을 안 벌기만 하면 배우자 때문에 너 때문에 이 사람 150만 원 빼줄게. 이해됐니? 배우자는 나이를 따질 수가 없죠. 당연하죠. 20대 이하로 결혼할 수 없잖아. 60대 이상이 결혼하면 힘들잖아. 그치? 오케이. 따질 수 없다. 배우자는 소득 요건만 따진다. 그리고 알면 된다. 정리해볼게. 정리. 인적 공제는 나의 상황에 따라서, 나의 부양 가족에 따라서 내 돈이 많이 들어갈 거다. 먹여 살리려면. 그렇기 때문에 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너무 세금을 많이 내면 힘들다. 세금 많이 빼줄게. 라는 컨셉인데, 얼마큼 빼주냐? 한 명당 150만원씩 빼준다. 한 명당. 그런데 무조건 빼주는 건 아니고, 돈을 안 벌어야 되고, 나이도 어리거나 많아야 돼요. 그래야 어리면 돈 많이 들어갈 거 아니야. 늙으면 병원 가야 되니까 돈 많이 갈 거 아니야. 그 컨셉인 거예요. 근데, 나이가 많을 때는 직계 존속인 거야, 존속. 자, 예를 들어 봐봐. 하나 더. 그럼 이거 봐봐. 아버지가 100세. 아버지가 100세야. 근데 자식이 80세야. 내가 돈 벌어서 우리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어. 그러면 150만원 빼줘, 안 빼줘? 직계 존속이 60세 이상 넘었잖아. 빼준다고. 근데 아버지가 나를 부양해. 내가 80세인데 집에 놀아. 아버지 100세인데 열심히 일해가지고 80세 아들을 부양해. 요거 돼, 안 돼? 80세, 60세 이상 넘었어, 안 넘었어? 넘었잖아. 60 넘었잖아. 해줘, 안 해줘? 안 해준다고. 이건 안 해줘. 왜 안 해줘? 이거는 직계 존속이에요, 비속이에요? 비속이잖아. 비속일 경우에는 몇 세? 20세 이하예요. 80세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무조건 60세 이상이면 다 해주는 게 아니고, 비속인 경우에 60세 이하야. 비속이면 20세 이하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니? 그리고 직계는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아니 엄마 아빠인데, 엄마 아빠가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을 거 아니야. 그것도 다 존속이야. 다 존속.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다 존속이야. 오케이? 내가 키우고 내가 부양하고 있으면. 이해됐니? 오케이. 비석도 마찬가지인데, 자식 경우에 자식 손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인적 공제까지 했습니다. 인적 공제. 자, 얘를 이제 이거 통해서 이제 예제를 좀 볼 거예요, 이제.